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준비한 책은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그림 형제의 그림 동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형제는 독일적인 것에 대한 열정으로 각 지역들의 다양한 민담을 수집하여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812년에 출판합니다. 낭만주의 동화가 지닌 허황된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그림 형제 이야기는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람들의 영혼, 상상력, 신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 중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황금거위, 헨젤과 그레텔, 개구리 왕자, 소름을 찾아 나선 소년, 이렇게 4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그림 동화 시작하겠습니다. 황금거위. 옛날 어느 곳에 세 아들을 둔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 아들들 가운데 얼간이라고 불리는 막내는 언제나 조롱받고 무시당하며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이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숲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는 맏아들에게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먹으라고 먹음직스러운 팬케이크 하나와 술 한 병을 챙겨주었습니다. 숲에 도착한 맏아들은 늙은 회색 난쟁이를 만났습니다. 난쟁이는 맏아들에게 인사를 하더니 허기진 목소리로 사정을 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팬케이크 한 조각과 술 한 모금만 주시오. 목이 타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오. 당신에게 팬케이크와 술을 주면 난 뭘 먹으란 말이에요. 어서 길이나 비켜요. 영리한 맏아들은 툭 쏘아 붙이고는 난쟁이를 남겨두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자르던 맏아들은 얼마 못 가서 도끼를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그만 팔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회색 난쟁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얼마 뒤 둘째 아들이 숲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맏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팬케이크와 술 한 병을 챙겨주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늙은 회색 난쟁이를 만났습니다. 난쟁이는 팬케이크 한 조각과 술 한 모금만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맏아들 못지않게 약삭 빠르고 매정했습니다. 당신에게 주고 나면 그만큼 내 몫이 없어지지 않소? 그러니 어서 길이나 비키시오. 그러고는 난쟁이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가서 둘째 아들 역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몇 번 찍지도 못했는데 그만 손이 헛나가서 다리를 쳤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걷지도 못하고 집까지 실려와야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가서 나무를 해오겠어요. 네 형들이 나무를 하다가 다치는 걸 보고서도 그러니 너는 아예 나무 옆에 갈 생각도 말아라. 게다가 너는 나무를 벨 줄도 모르지 않니? 그래도 얼간이가 계속 조르자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가거라. 한 번 다쳐야
제정신을 차리려나 보구나. 어머니는 막내에게 물과 재로 만든 팬케이크와 쓰디쓴 맥주 한 병을 챙겨주었습니다. 숲에 닿자 역시 늙은 회색 난쟁이와 마주쳤습니다. 난쟁이는 인사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팬케이크 한 조각과 술 한 모금만 주구려. 목이 타고 배가 고파서 그래요. 저는 재로 만든 팬케이크와 쓰디쓴 맥주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라도 괜찮다면 이리 와서 함께 드시지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얼간이가 재로 만든 팬케이크를 꺼내자 그것은 먹음직스러운 팬케이크로 변했습니다. 쓰디쓴 맥주도 맛있는 술로 변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난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씨가 고운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와 나누어 먹었으니 나도 당신에게 행운을 드려야겠소이다. 저리 가면 늙은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를 베면 뿌리 사이에서 뭐가 나올 거요. 그 말을 남기고 난쟁이는 가버렸습니다. 얼간이는 난쟁이가 말한 곳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 넘어뜨렸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드러난 뿌리 사이에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얼간이는 거위를 안고 여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에게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거위를 본 처녀들은 이것이 어떤 새인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 딸들은 황금 깃털이 하나씩 가지고 싶었습니다. 마지는 속으로 틈을 봐서 깃털 하나를 꼭 뽑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얼간이가 밖으로 나가자 마지는 거위의 날개를 움켜 잡았습니다. 그러자 손과 손가락이 거위에 달라붙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둘째도 와서 깃털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몸에 손이 닿자마자 둘째도 그대로 언니에게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도 똑같은 생각으로 다가오자 언니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면 안 돼. 절대 오면 안 돼. 그렇지만 막내는 언니들이 왜 오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갔으면서 왜 나더러는 오지 말라는 거야? 하고 막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를 만지는 순간 막내의 몸도 그대로 달라붙어 버려 세 자매는 꼼짝없이 거위와 함께 하룻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얼간이는 거위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거위에 달라붙은 세 자매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세 자매는 얼간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어디를 가든 졸졸 쫓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일행은 밭 한가운데를 지나가다가 목사를 만났습니다. 목사는 나란히 붙어서 가는 네 남녀를 보더니 호통을 쳤습니다. 처녀들 몸가짐이 그렇게 해퍼서야 쓰겠나? 도대체 무슨 짓들이야? 그러더니 막내의 손을 붙잡아 끌어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몸에 손이 닿는 순간 목사도 꼼짝없이 거기에 달라붙어 함께 뛰어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교회 지기가 나타나서 새 처녀의 꽁무니를 뒤쫓는 목사를 보고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나요? 오늘 세례식이 있는 것도 모르시나요? 교회 지기는
목사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사의 소매에 손이 닿자마자 교회직이 역시 딱 달라붙었습니다. 이제 얼간이 뒤로 5명이 나란히 달라붙어 뛰었습니다. 그때 괭이로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들이 보였습니다. 목사는 농부들에게 좀 풀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교회직의 몸에 손이 닿자마자 그들 역시 달라붙어서 이제 모두 7사람이 얼간이와 거위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얼간이는 늘 어두운 얼굴을 하고 웃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딸을 둔 왕이 다스리는 도시에 닿았습니다. 왕은 걱정이 된 나머지 자기 딸을 웃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위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얼간이는 그 말을 듣고 거위와 자기 꽁무니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주는 7사람이 나란히 붙어서 뛰어가는 것을 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얼간이는 약속한 대로 공주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얼간이를 사위로 맞을 생각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얼간이가 지하실에 있는 술을 모두 마실 수 있는 남자를 데려와야 딸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얼간이는 언뜻 회색 난쟁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난쟁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숲으로 가서 나무를 베었던 자리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슬픈 표정의 남자가 풀이 죽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간이는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으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찬물은 못 먹거든요. 방금 남아있던 술을 다 먹었지만 3발에 피해요. 그거 잘 됐군요. 나와 같이 갑시다. 실컷 술을 먹도록 해줄 테니까. 얼간이는 그 남자를 데리고 왕의 지하실로 갔습니다. 그는 커다란 술통으로 달려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이켜서 옆구리가 쑤실 정도였지만 날이 저물기 전에 지하실에 있던 술을 모두 마셨습니다. 얼간이는 다시 공주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얼간이라고 불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산더미 같은 빵을 먹어 치울 수 있는 남자를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얼간이는 무작정 숲으로 가보았습니다. 전에 갔던 자리에 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앉아서 허리띠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처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바구니 하나 가득 든 빵을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배가 텅 비어서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허리띠를 당기는 중이지요. 얼간이는 잘 됐구나 싶어서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나와 갑시다.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얼간이는 사내를 궁전뜰로 데려갔습니다. 왕은 나라 안의 밀가루란 밀가루는 모두 긁어 모아 그것으로 산더미 같은 빵을 구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숲에서 온 사내는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군소리 없이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 같은 빵이 하루 안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간이는 3번째로 공주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땅에서도 물에서도 갈 수 있는 배를 가져와야 한다고 또다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런 배를 타고 오면 내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얼간이는 곧장 숲으로 가서 케이크를 주었던 회색 난쟁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는 배를 드릴 차례로군요. 모두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해드리는 일입니다. 난쟁이는 얼간이에게 배를 주었습니다. 배를 본 왕은 더 이상 딸을 안 주겠다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왕이 죽은 뒤 얼간이는 왕국을 물려받아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숲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이름은 헨젤이고 여자아이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늘 먹을 것이 부족하곤 했는데 거기다가 그 해에는 큰 기근이 나라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서 나무꾼은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그나마도 마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는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걱정을 하느라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둘이 먹을 것도 없을 지경이니 우리 불쌍한 아이들한테는 뭘 먹이지?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방도가 있긴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 깊숙이 들어가 거기 가서 불을 피우고 아이들에게 빵 한 덩어리씩을 나눠준 뒤 아이들을 거기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일을 하러 가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집으로 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이들한테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안 돼 여보. 그럴 수는 없어. 내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올 수는 없어. 그랬다가는 맹수들이 금방 그 애들을 잡아먹고 말 텐데. 그러자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네 식구는 이대로 굶어 죽고 만단 말이에요. 일찌감치 관짤 궁리나 하는 게 좋을걸요. 아내가 자꾸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서 괴롭히는 바람에 마침내 나무꾼은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아이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모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레텔은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헨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어. 그러자 헨젤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그레텔. 염려하지 마. 내가 곧 좋은 방도를 생각해낼 테니까. 엄마 아빠가 잠이 들자 헨젤은 옷을 걸쳐 입고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집 앞에 널려있는 자갈들이 마치 순은으로 된 은화처럼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헨젤은 가능한 많은 자갈들을 주워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방 안으로 돌아온 헨젤은 그레텔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저 편안히 잠이나 자. 그러고 나서 헨젤도 자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해가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계모가 와서 두 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들아. 나무하러 숲으로 가야 해.
계모는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씩을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심이야. 이것 말고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심때가 되기 전까지는 먹지 마. 헨젤의 주머니 속에는 자갈이 가득 들어 있었으므로 그레텔은 그 빵 조각들을 자기 앞치마로 쌌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식구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 헨젤은 걸음을 멈추고 집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이따금 돌아볼 때면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거냐, 헨젤? 왜 꾸물거리는 거지? 그저 앞만 보고 부지런히 걷도록 해라. 헨젤은 말했습니다. 전 우리 집 지붕 위에 앉아있는 하얀 새끼 고양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고양이는 저한테 잘 다녀오라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으니 그건 고양이가 아니야. 해가 굴뚝 위에서 빛나고 있는 거지. 사실 헨젤은 고양이를 본 것이 아니고 주머니 속에서 윤이 나는 하얀 자갈을 꺼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씩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숲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뗄나무를 좀 모아오너라. 너희들이 춥지 않게 불을 피워줄 테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조그만 나무단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나뭇가지에 인해 불이 활활 살아나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불 옆에 누워 편히 쉬고 있으렴. 우리는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일이 다 끝나면 돌아와 너희들이 데려가마. 헨젤과 그레텔은 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그들은 빵을 먹었습니다. 도끼질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으므로 그들은 아버지가 근처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끼질 소리가 아니고 아버지가 죽은 나무에 매달아 놓은 나뭇가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 죽은 나무를 탁탁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오누이는 오랫동안 불 옆에 앉아있다 보니 그만 졸음이 와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날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레텔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숲에서 빠져나가지? 달이 뜰 때까지 좀 기다려봐.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헨젤은 동생을 달랬습니다. 얼마 후 보름달이 떴습니다. 헨젤은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새로 주조된 은화처럼 반짝이면서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자갈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밤새껏 걸어 날이 셀 무렵에야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계모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계모는 헨젤과 그레텔이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대뜸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것들, 왜 그렇게 숲속에서 오래 잠을 퍼자? 우린 너희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온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던 터라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온 나라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이들은 잠자리에 누운 계모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또다시 먹을 게 떨어졌어요.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빵 한 덩어리 뿐이에요.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모두들 손가락 빨고 지내야 할 형편이라고요. 그러니 아이들을 버려야 해요.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도록 합시다. 안 그랬다간 모두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채 그 마지막 남은 빵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은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기는커녕 그를 비난하고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일단 손을 내주게 되면 다음에는 팔을 내줘야 하는 게 세상 이치이므로 이미 한번 계모의 말을 들은 이상 아버지는 이번에도 계모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번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잠들었을 때 헨젤은 전처럼 자갈을 모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모가 문을 잠가 놓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헨젤은 누이 동생을 달래주기 위해 말했습니다. 울지마 그레텔. 마음 푹 놓고 잠이나 자. 이튿날 새벽 계모는 아이들 방으로 와서 아이들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계모에게서 빵 한 조각씩을 받았는데 그것들은 전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 속에서 빵을 조금씩 뜯어내 길바닥에다 하나씩 떨구느라 자주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자꾸 멈춰서서 두리번거리는 거냐 헨젤. 어서 부지런히 걷기나 하거라. 헨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지붕 위에 앉아있는 조그만 비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녀석이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그건 비둘기가 아니야. 해가 굴뚝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거지. 그러나 헨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길 위에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계모는 아이들을 끌고 전보다 더 깊은 숲속 아이들이 생전 처음 와보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또다시 모닥불을 피운 뒤 계모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도록 해라. 졸리면 눈 좀 붙이고 우리는 숲속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저녁에 일이 다 끝나면 너희들을 데리러 이리로 오마. 점심때가 되었을 때 그레텔은 자기 빵을 헨젤과 나눠 먹었습니다. 헨젤의 빵은 길에다 모두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부모님은 불쌍한 아이들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칠흑처럼 캄캄해졌을 때에야 오누이는 비로소 깨어 일어났습니다. 달이 뜰 때까지만 기다려. 그레텔, 그러면 내가 뿌려놓은 빵 부스러기들이 잘 보일 것이고 우린 그걸 따라 집으로 갈 수 있어. 헨젤은 누이 동생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달이 떴을 때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빵 부스러기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 숲과 벌판에 사는 많은 새들이 그것을 모두 쪼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헨젤은 그레텔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이튿날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걸었지만 숲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바닥에서 자라는 산딸기를 조금 먹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어 어느 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다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뒤로 세 번째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숲속으로 자꾸 더 깊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무나 굶주리고 지친 나머지 곧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그들은 아주 예쁘고 눈처럼 하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가 너무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오누이는 멍청이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를 다 부른 새는 날개를 저으며 그들 앞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빵으로 만들어진 그 집의 지붕은 케이크로, 창문은 설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헨젤은 소리쳤습니다. 우와, 이게 웬 거지? 우리 맛 좀 보자. 난 지붕을 좀 뜯어먹고 싶어. 그레텔, 너는 창문을 좀 먹어보렴. 아주 달 테니까 말이야. 헨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한 조각을 뜯어냈고 그레텔은 창문 앞으로 가서 창문을 사각사각 갉아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귀청을 찢을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쥐소리가 나는군. 내 집을 갉아먹는 게 누구냐?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어오는 아주 부드러운 바람. 아이들은 다른 일에는 일체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정신없이 먹어대기만 했습니다. 지붕이 어찌나 맛있는지 헨젤은 지붕을 크게 한 조각 떼어내서 아래로 내려왔고 그레텔은 둥그런 창문을 떼어낸 뒤 바닥에 주저앉아 입맛에 다셔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주 늙은 할멈 하나가 목발에 몸을 의지한 채 슬그머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몹시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할멈은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누가 너희들을 이리로 데려온 거냐? 안으로 들어가서 나랑 같이 살자꾸나. 아무도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할멈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멈은 두 아이에게 우유, 설탕 친 팬케이크, 사과와 호두 등 맛있는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얀 시트가 덮인 조그만 침대 2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각자 자기 침대에 누워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멈은 겉으로는 친절한 채 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노리는 못된 마녀였습니다. 그 마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 빵으로 된 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만 보면 일단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아이들을 죽인 뒤 요리해서 먹어치우곤 했습니다. 그 마녀에게는 아이들을 죽이는 날이야말로 잔칫날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녀들은 대체로 눈이 빨갛고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 반면 냄새 맡는 감각만큼은 동물들 못지않게 좋아서 사람이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귀신같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이 자기 집 근처에 왔을 때 마녀는 악마처럼 음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밥이다. 절대로 내게서 도망치지 못해. 이튿날 새벽 마녀는 아이들이 잠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 장밋빛처럼 발그레한 뺨을 가진 그 아이들이 곤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맛있는 요리감이 되겠는걸? 마녀는 갈퀴같이 억센 두 손으로 헨젤을 움켜쥐고
조그만 우리로 데리고 가 헨젤을 그 안에 가두고 철망으로 된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헨젤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녀는 다시 그레텔에게로 가서 그레텔을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물을 길어와서 네 오빠한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줘. 네 오빠는 밖에 있는 우리 속에 갇혀있어. 그 녀석을 피둥피둥하게 살찌게 해야 해. 제대로 살이 오르면 그 녀석을 잡아먹을 거야. 그레텔은 슬픔을 못 이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레텔은 그 못된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불쌍한 헨젤은 아주 맛있는 요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레텔은 개 껍데기밖에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마녀는 그 조그만 우리로 다가가 소리치곤 했습니다. 헨젤, 네 손가락을 내밀어봐. 얼마나 살쪘는지 만져보게. 헨젤은 그때마다 조그만 뼈를 내밀었고 마녀는 눈이 아주 나쁜 탓으로 그 뼈를 헨젤의 손가락으로 잘못 알곤 했습니다. 헨젤은 살이 찌지 않자 마녀는 당황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헨젤은 여전히 깡 마른 채로 있자 마녀는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냥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마녀는 그레텔에게 외쳤습니다. 그레텔, 가서 물 좀 길어오너라. 이제 헨젤이 살이 쪘건 말랐건 상관없다. 내일은 그 녀석을 잡아서 요리를 해먹을 거다. 불쌍한 그레텔은 울면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두 뺨으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레텔은 탄식했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 숲속에서 맹수들한테 잡아먹혔더라면 적어도 함께 죽을 수는 있었을 텐데. 이튿날 새벽, 그레텔은 밖으로 나가 물을 가득 채운 솥을 걸고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때 마녀가 말했습니다. 우선 빵을 구워라. 밀가루는 벌써 반죽해 놨고 오븐도 데워 놓았다. 마녀는 오븐 앞으로 불쌍한 그레텔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오븐 속에서는 불길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녀가 말했습니다. 오븐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안의 온도가 적당한지 살펴보거라. 온도가 적당하면 밀가루 반죽을 안에다 집어넣어야 하니까. 마녀는 그레텔이 오븐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오븐의 문을 닫을 속셈이었습니다. 그레텔도 구워서 먹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얼른 그 속셈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가죠? 멍청한 년, 그 입구는 아주 넓어서 너 같은 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나까지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잘 봐. 마녀는 오븐 안으로 뒤뚱뒤뚱 걸어가 오븐의 입구 속에다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레텔은 있는 힘을 다해 재빨리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넣고는 쇠문을 닫고 문의 걸쇠를 잠가버렸습니다. 마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레텔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못된 마녀는 오븐 속에서 비참하게 타 죽었습니다. 한편 그레텔은 곧바로 헨젤에게 달려가 우리의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오빠, 우리는 살게 됐어. 마녀는 죽었어. 우리의 문이 열리자 헨젤은 새장 속으로 풀려나오는 새처럼 가볍게 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진주와 보석들로 가득 찬 금괴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갈보다야 진주와 보석이 훨씬 더 좋지. 헨젤은 주머니 속에 진주와 보석들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나도 좀 가져가야지. 그레텔도 진주와 보석들을 앞치마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무사히 마녀의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 테니까. 헨젤의 말에 따라 그들은 숲을 몇 시간 동안 걸어 이윽고 큰 강이 흐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건널 수가 없겠는데 다리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아. 헨젤의 말을 받아 그레텔도 한마디 했습니다. 배도 없어. 하지만 저기 헤엄치고 있는 하얀 오리 한 마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줄 거야. 그레텔은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오리야, 오리야, 우리를 좀 도와주렴. 우린 헨젤과 그레텔이야. 우리는 큰 곤란에 처했어. 아무리 애써봐도 여길 건널 수가 없어. 우리를 좀 건너게 해주렴. 그러자 오리는 그들 쪽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헨젤은 오리의 등에 올라타면서 그레텔에게 자기 앞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레텔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 이 오리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타기에는 너무 작아. 한 번에 한 사람씩 건너가야 해. 그 친절한 오리는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오리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넌 오누이는 다시 숲속을 걸어갔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낯익은 숲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오누이는 달리기 시작했으며 이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숲속에 자식들을 버린 뒤 한시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도 죽어 그는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레텔이 앞치마를 펼쳐 흔들자 보석과 진주들이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헨젤도 주머니 속에서 진주와 보석을 계속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그들을 괴롭히던 온갖 근심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그들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저기 쥐 한 마리가 달아나고 있군요. 저놈을 잡는 사람은 그 털가죽으로 큼직한 모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테지요. 개구리 왕자. 옛날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딸은 유독 아름다워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해님조차도 막내 공주의 얼굴에 빛을 뿌릴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성 부근에는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숲에는 오래된 보리수가 있었으며 나무 밑에는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이 더울 때면 막내 공주는 그 숲으로 들어가 시원한 샘물가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해지면 가져간 황금 공을 공중에다 높이 던졌다가 받는 놀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주가 황금 공을 공중에 던졌다가 잡으려 하는데 공이 공주의 손에 맞고 튀어나가 샘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은 공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샘 속으로 굴러들어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샘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공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공주의 마음을 달래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주가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있나요, 공주님? 공주님의 눈물은 돌까지도 녹이겠군요.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하고 공주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샘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그 두툼하고 못생긴 머리를 물 밖으로 삐죽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개구리 너였구나. 너는 지금 황금공이 샘 속에 빠져버려서 울고 있는 거란다. 그러자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제가 공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오면 저한테 뭘 주실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줄게. 내 옷이랑 진주, 보석들도 주고 내가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도 네가 원한다면 줄게. 전 공주님의 옷도 진주도 보석도 금관도 원치 않아요. 그런 것 대신 절 사랑해주고 제 친구가 되어 함께 놀아주고 식탁 옆에 앉을 때 저를 공주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주고 공주님의 작은 금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게 해주고 공주님의 작은 컵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게 해주고 공주님의 작은 침대에서 함께 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물속에 들어가서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 가져다 드리겠어요. 그래, 약속할게. 그 공만 찾아준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면서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멍청한 개구리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담. 다른 개구리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앉아 개골개골 거리기나 할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친구로 대해주기를 기대한담? 일단 공주의 약속을 받아낸 개구리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깊숙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입에 공을 물고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개구리가 풀밭에 황금 공을 던져주자 공주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더니 재빨리 그 공을 집어들고 쏜살같이 달려가 버렸습니다. 개구리가 소리쳤습니다. 기다려요, 공주님. 저도 데리고 가야죠. 전 공주님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개구리는 있는 힘을 다해 개골개골거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주는 이제 개구리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공주는 곧바로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 그 개구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구리야, 샘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튿날이었습니다. 공주가 왕과 신하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작은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팔딱팔딱 하면서 대리석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 누가 왔는지 궁금하게 생각한 공주는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봤더니 그곳에 그 개구리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는 재빨리 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겁먹은 얼굴로 식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왕은 공주의 가슴이 마구 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공주야,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 거인이 널 잡으러 오기라도 했느냐?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징그러운 개구리인걸요. 개구리가 뭘 바라고 널 찾아왔지? 어제 제가 숲속의 샘 근처에 앉아서 황금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걸 샘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저 개구리가 나타나 그걸 건져주었어요. 그 대가로 개구리는 제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지 뭐예요. 하지만 전 저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지금 저 밖에 와서 이 안으로 들어와 저랑 함께 살고 싶대요. 바로 그때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개구리가 외쳤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을 열고 절 들여보내주세요. 그 차가운 샘물 곁에서 저한테 약속하신 걸 잊으셨나요? 공주님,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을 열고 절 들여보내주세요. 이윽고 왕이 말했습니다. 네가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 가서 들어오게 하렴. 공주가 가서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온 개구리는 공주를 따라 공주의 의자가 있는 대로 팔짝팔짝 뛰어갔습니다. 의자 옆에 온 개구리는 소리쳤습니다. 절 공주님 곁에다 올려주세요. 공주는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렇게 하라고 분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분부대로 했습니다. 일단 의자 위에 올라온 개구리는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공주님의 작은 황금 접시를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주세요. 물론 공주는 개구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긴 했지만 싫은 것을 참고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개구리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공주는 음식이 목에 걸려 체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참 잘 먹었다. 먹고 나니 피곤하네요. 절 위층에 있는 공주님 방으로 데려다 주시고 공주님의 비단 침대를 손봐 주세요. 우리가 함께 잘 수 있도록. 공주는 그 개구리가 무섭고 징그러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를 건드리는 것조차도 끔찍한 일인데 이제 그 개구리를 자신의 아름답고 깨끗한 침대 위에다 재워야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왕은 화난 표정을 하며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를 도와준 상대를 무시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할 수 없이 공주는 두 손가락으로 개구리를 집어 위층으로 데리고 가서 방 구석에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침대로 올라가 누웠습니다. 개구리는 침대 곁으로 기어와 말했습니다. 난 피곤해요, 공주님. 나도 공주님처럼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날 침대 위로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아버님께 일러 바치겠어요. 이 말에 공주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개구리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벽에다 던졌습니다. 이제 푹 쉴 수 있을 거야, 이 더러운 개구리 같으니. 그러나 개구리가 방바닥에 떨어졌을 때 개구리는 이미 아름다운 눈을 지닌 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이제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왕자를 자신의 다정한 친구요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공주에게 못된 마녀가 자기에게 마법을 걸었으며 오로지 공주만이 자기를 그 샘에서 꺼내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자는 다음날 공주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밝은 햇살이 그들을 깨울 즈음 8마리의 하얀 말들이 끄는 마차 한 대가 성에 도착했습니다. 머리에 타조 깃털을 꽂고 금사슬로 된 마구를 걸치고 있는 말들이 끄는 마차였습니다. 그 마차 뒤에는 왕자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하인리히가 선체로 타고 있었는데 그의 가슴에는 철로 된 3개의 띠가 감겨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개구리가 된 걸 알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자기 가슴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터져버릴까봐 철로 만든 띠로
가슴을 감아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왕자를 자기 나라로 모셔가기 위해 마차를 몰고 왔습니다. 충신 하인리히는 왕자와 공주가 마차에 타는 걸 본 뒤 다시 마차 뒤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마차가 어느 만큼 달렸을 때 왕자는 뒤에서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자는 고개를 돌리고 소리쳤습니다. 하인리히, 마차가 부서지고 있어. 아닙니다, 왕자님. 제 가슴을 감은 쇠띠에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마녀가 마법을 걸어 왕자님을 개구리로 만들어 놨을 때 철로 만든 띠로 가슴을 감았거든요.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소리는 2번 더 들렸고 그때마다 왕자는 마차가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왕자님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 충신 하인리의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는 바람에 철로 된 띠들이 차례차례 터져 나가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소름을 찾아 나선 소년. 어느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영리하고 지혜로웠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척척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멍청해서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었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누구나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애는 평생 아버지의 짐이 될 거야. 집안에 할 일이 생기면 늘 큰아들이 그 일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겁이 많아서 날이 어둑해진 때나 밤에 아버지가 일을 시키거나 교회 묘지같이 음산한 곳을 지나가야 하는 심부름을 시키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해요, 아버지. 전 거기 못 가요. 그곳은 생각하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걸요. 이따금 밤중에 난로가에 둘러앉아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사람들은 다들 소름이 끼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종종 방구석에 앉아 그런 이야기를 듣곤 했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정말 소름 끼쳐 라고 하는데 그 소름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 그건 아마도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기술이 아닌가 싶어.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넌 이제 몸집도 커지고 힘도 강해졌으니 밥벌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형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나 좀 보려무나. 그런데 너는 그저 방구석만 차지하고 앉아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으니 정말 큰일이다. 작은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뭔가를 배우고 싶어요. 전 소름 끼치는 법을 알고 싶다고요. 전 그게 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큰아들은 이 말을 듣고 동생을 비웃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내 동생은 정말 멍청해. 저 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가 될 거야. 뭔가를 해내려면 젊을 적에 해야 할 텐데.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상세히 알게 될 게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밥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일꾼 한 사람이 그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자기 작은 아들이 뭘 배울 능력도 깨달을 능력도 없는 데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글쎄, 내가 녀석한테
밥벌이 삼아 뭘 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고 싶다지 뭡니까? 그러자 교회 일꾼이 말했습니다. 그 애가 바라는 게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일하는 데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 애를 제게 맡겨만 주신다면 제대로 된 아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는 훈련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일꾼은 그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교회 종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교회 일꾼은 한밤중에 소년을 깨워 교회 종탑으로 올라가 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일꾼은 이제 너도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게 될 게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년보다 먼저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소년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종탑에 올라가 종에 매달린 끈을 붙잡기 위해 몸을 돌리다가 종 밑으로 나 있는 구멍 건너편 계단 위에 하얀 물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누구요? 소년이 소리쳤지만 그 물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소년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대답해요. 대답하기 싫으면 여기서 썩 꺼져요. 한밤중에 여기서 볼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교회 일꾼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이 자기를 유령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소년은 다시 한번 더 소리쳐 보고는 그래도 소용이 없자 그 물체에 달려들어 계단 아래로 떠밀었습니다. 그 물체는 10계단쯤 굴러 내려가 계단 한 모퉁이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은 종을 치고는 교회 일꾼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교회 일꾼의 아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잠자는 소년을 깨워 물었습니다. 우리 그이 어디 있는지 아니? 너보다 먼저 종탑으로 올라갔는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종소리가 울리는 구멍 건너편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꺼지라고 해도 안 꺼지길래 전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계단 아래로 떠밀어 버렸죠. 그 사람이 아저씨인지 아닌지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아저씨라면 정말 죄송해요. 교회 일꾼의 아내는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단 한 모퉁이에서 다리가 부러진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온 다음 소리내어 울며 곧바로 소년의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악을 썼습니다. 대개 아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녀석이 내 남편을 계단 아래로 떠밀어 다리를 분질러 놓았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놈을 당장 데려가세요. 화가 난 아버지는 당장 교회 일꾼의 집으로 달려가 소년을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못된 짓이냐? 그런 짓을 한 거 보니 아무래도 악마한테 흘렸나 보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분은 무슨 못된 짓을 하는 사람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 3번이나 물었어요. 내 말에 대꾸를 하든가 꺼지든가 하라고.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넌 평생 나한테 골칫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다.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없어져. 알았어요, 아버지.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죠. 하지만 날이 밝을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해가 뜨는 대로 집을 나가서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울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마음대로 배우고 싶을 걸 배워라.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50를 줄 테니 이걸 갖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거라. 하지만 네가 어디서 왔고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창피하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아버지가 바라시는 게 그것뿐이라면 명심하겠어요. 날이 밝자 소녀는 $50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집을 나와 큰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소녀는 길을 따라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름이 끼쳤으면, 제발 소름이 좀 끼쳤으면. 소년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는데 한 남자가 옆에서 걸어가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쯤 걸어가다가 교수대가 눈에 띄자 그 남자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교수대 보이지? 저기서 7명의 사내들이 밧줄잡이 딸한테 장가를 들었단다. 지금쯤 그 친구들은 두 발을 버둥거리며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고 있을걸? 밤이 올 때까지 저 교수대 밑에 앉아 기다려봐라. 그러면 넌 분명히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는 일 정도라면 저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처럼 금방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제 $50를 아저씨께 드릴 테니 내일 아침 이리로 오세요. 소녀는 교수대가 있는 데로 가서 그 밑에 앉아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추워 소녀는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자정쯤 되자 바람이 한층 싸늘해지면서 모닥불 곁에 있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목매달려 죽은 시체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히자 소녀는 여기 불 곁에 있어도 이렇게 몸이 꽁꽁 얼어붙는데 저기 매달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추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교수대의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 그들의 목에 걸린 밧줄을 하나하나 풀어 시체들을 땅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모닥불을 훅훅 불어 불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으며 이윽고 그들의 옷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소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안 그러면 댁들은 다시 저기다 목매달아 버릴 테니까요. 그 시체들은 소년의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그들이 걸친 넝마 같은 옷들에 붙은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조심하지 않으니 나도 어쩔 수 없군요. 당신들 때문에 나까지 불에 타 죽을 수는 없어요. 그리하여 소녀는 다시 그들의 목을 나란히 교수대에 걸어놓고 불 곁으로 돌아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 전날 길에서 만났던 남자가 $50를 받을 욕심으로 소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소름이 뭔지 알았겠지? 아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기 걸려있던 사람들이 입도 열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멍청해서 자기네가 입고 있는 넝마 같은 옷들이 타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50를 받기는 다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평생 저런 녀석은 처음 보네. 그 남자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소년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며 또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끼쳤으면, 제발 소름이 좀 끼쳤으면. 소년의 뒤에서 걷고 있던 한 집맛짝꾼이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몰라요. 마차꾼은 다시 재우쳐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몰라요. 네 아버지는 누구시냐? 그런 말에 대답하면 안 된대요.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냐? 전 소름이 끼쳤으면 해요. 그런데 아무도 소름 끼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마차꾼은 말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나랑 같이 가면서 네가 잘 만한 곳이 있나 알아보자꾸나. 소녀는 마차꾼과 함께 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어느 여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큰 방으로 들어갔을 때 소녀는 또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름 좀 끼쳐봤으면, 제발 소름 좀 끼쳐봤으면. 여관 주인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네 소원이라면 여기서 그런 경험을 할 기회를 갖게 될 게다. 그러자 여관 주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요. 그렇지 않아도 목숨을 잃은 멍청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구만. 저렇게 예쁜 눈을 가진 애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소녀는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해도 난 상관 안 해요. 난 소름이 끼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을 떠난 것도 그 때문인걸요. 소녀는 여관 주인을 조르고 졸라 마침내 가까운 곳에 있는 귀신 붙은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거기야말로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만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성 안에서 사흘 밤을 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왕은 그런 모험을 무사히 치르는 사람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마귀들이 지키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보물이 있어 일단 그 보물을 마귀들한테서 빼내기만 한다면 가난한 사람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갔지만 살아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녀는 왕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그 귀신 붙은 성에서 사흘 밤을 보내고 싶으니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년을 본 왕은 소년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 가져갈 물건을 3가지 청할 수 있다. 하지만 3가지 모두 생명이 없는 물건이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불과 가리 기계 1대와 칼이 붙어있는 목공용 작업대 하나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왕은 낮 동안 그 3가지 물건들을 성 안에 들여놓게 했습니다. 밤이 오기 직전 소녀는 혼자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다 불을 피우고 칼이 붙어있는 목공용 작업대를 설치한 뒤 가리 기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오, 소름 좀 끼쳐봤으면. 하지만 여기서도 그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자정이 가까웠을 때 소녀는 다시 불을 휘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모닥불에다 대고 바람을 푸 하고 부는 순간 갑자기 한 구석에서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려왔습니다. 야옹, 야옹, 얼어 죽을 것 같아. 소녀는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이들, 무엇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거야? 얼어 죽을 것 같으면 이 불 곁에서 몸을 녹이면 되잖아. 소년이 그 말을 하자마자 2마리의 커다란 검은 고양이들이 껑충 뛰어와 소년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불이 번쩍번쩍하는 눈으로 소년을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잠시 후 몸을 다 녹이고 난 고양이들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우리 카드 한 판 할까? 좋지? 하지만 우선 먼저 너희들의 발을 보여줘. 고양이들은 자기네 발톱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맙소사, 발톱 한 번 엄청나군. 기다려. 내가 그 발톱을 깎아줄 테니까. 소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고양이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목공용 작업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을 바이스에 고정시켰습니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내 너희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카드놀이 같은 거 할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고 나서 소녀는 그 고양이들을 흠씬 두들겨 패 죽인 뒤 물속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고양이들을 처치하고 나서 다시 모닥불 곁에 앉으려는데 목에 새빨간 쇠사슬을 맨 검은 고양이들과 검은 개들이 사방에서 기어나와 그의 주위로 다가오는 바람에 그는 도망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모닥불을 마구 밟아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얼마 동안 그것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다가 하는 짓이 너무 고약하다 싶은 기분이 들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칼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썩 꺼져, 이 더러운 놈들아. 그리고 그는 칼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달아나 버렸고 달아나지 않은 놈들은 소년이 모두 죽여 연못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소년은 남은 불씨들에다 대고 훅훅 바람을 불어 다시 불을 살려내고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닥불 옆에 앉아있다 보니 점차 소년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몹시 졸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소년의 눈에 방구석에 놓여있는 커다란 침대 하나가 띄었습니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소년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 위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마자 침대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니 성 안을 마구 내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 달려라 달려. 좀 더 빨리 달려보지 그래. 침대는 6마리 말이 끄는 마차처럼 번개같이 내달렸습니다. 문과 문을 지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와르르 쿵쾅 하는 소리를 내면서 침대가 뒤집히더니 그것이 몸 위에서 산처럼 그를 내리눌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담요와 베개들을 내던지고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말했습니다. 자, 이 침대를 타실 분 있으면 얼마든지 타세요. 소녀는 모닥불 옆에 길게 누운 뒤 이튿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아침나절 성 안으로 들어온 왕은 소년이 방바닥에 길게 누워있는 광경을 보고는 소년이 유령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딱도 하지. 잘생긴 아이였는데. 왕이 중얼거리자 그 말소리에 잠에서 깬 소년은 주섬주섬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뻐하면서 하룻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왕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이걸로 하룻밤은 무사히 지낸 셈이고 나머지 이틀도 쉽게 보낼 겁니다. 소녀는 여관 주인에게 갔습니다. 여관 주인도 놀라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다시는 널 못 볼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 이제는 소름이 뭔지 알았니? 아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밤에도 소녀는 그 낡은 성으로 들어가 불 옆에 앉아서 늘 하던 소리를 다시 늘어놨습니다. 소름 좀 끼쳐봤으면. 자정이 가까웠을 때 소녀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낮게 들리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곧이어
그 소리가 사라지면서 얼마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귀청을 찢을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반토막짜리 사람 하나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 소년의 발밑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반쪽이 달아나고 없네. 정상이 아니로군. 또다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고함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서 나머지 반쪽도 떨어져 내렸습니다. 기다려. 너희들을 위해 불길을 좀 세게 해줄 테니. 소년은 모닥불을 휘 저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그 반토막짜리 몸 2개가 하나로 합쳐지더니 무시무시한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 사내는 소년의 작업대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거기 앉으라고 허락해 준 적 없는데 그 작업대는 내 거야. 그 사내는 소년을 밀쳐버리려 했으나 소년은 그대로 당하지 않고 힘껏 그 사내를 떠밀어버린 뒤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갑자기 굴뚝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들은 9구의 시체에서 나온 뼈들과 두개골 2개를 가지고 와서 9개의 뼈들을 세워놓고 두개골을 굴려 쓰러뜨리는 볼링 비슷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자기도 그걸 하고 싶어 물었습니다. 이봐, 나도 끼워줄 테야? 돈을 갖고 있다면 끼워주지. 돈이야 많지. 하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공들은 둥그렇지가 않구나. 소년은 두개골들을 집어서 가리 기계에다 끼운 뒤 그것들이 둥그렇게 될 때까지 기계를 돌렸습니다. 자, 이제는 더 잘 굴러갈 거야. 이제 재밌게 놀아보자. 소년은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여 약간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12시를 치자 모든 것들은 말끔히 사라져버렸고 소년은 그대로 바닥에 누워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년이 무사한가 알아보려고 성으로 온 왕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지냈지? 볼링을 하다가 돈을 좀 잃었어요. 그래, 소름이 끼치지는 않았니? 전혀요. 꽤 재밌었는걸요? 아, 소름이 뭔지 알 수만 있다면. 사흘째 밤이 되자 소년은 다시 작업대 위에 앉아 구슬프게 말했습니다. 소름 좀 끼쳐봤으면. 밤이 으스개지자 6명의 거인들이 관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걸 본 소년이 말했습니다. 저건 며칠 전에 죽은 내 사촌 동생임에 분명해. 소년은 그들에게 손가락으로 신호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 동생. 이리 와. 거인들은 관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소년은 그리로 가서 관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 속에는 시체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소년이 시체의 얼굴에 손을 대보니 얼음처럼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널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소년은 불 옆으로 가서 손바닥을 따뜻하게 한 뒤 다시 그걸 시체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시체의 얼굴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시체를 관에서 드러내 불 옆으로 끌고 온 뒤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체의 2팔을 계속 주물러 주었습니다. 마침내 시체의 몸에서 피가 다시 통하기 시작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년은 2 사람이 한 침대에 누우면 서로의 몸이 더워진다는 말이 기억나서 시체를 침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 뒤 자기도 그 곁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죽은 사람의 몸이 따뜻해졌고 곧이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소년이 말을 하자 시체는 버럭 고함에 쳤습니다. 이제 네 목을 졸라주지. 뭐라고? 고맙다는 인사가 고작 그거냐? 안 되겠다. 널 다시 관 속에 집어 넣어버려야지. 소녀는 시체를 번쩍 들어 관 속에 쳐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6명의 거인들이 돌아와 관을 메고 나가버렸습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아. 여기서 아무리 오래 지내도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진 못할 거야. 소년이 그 말을 하자마자 유령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자들보다도 더 늙어 보였고 더 커 보였으며 턱에는 길고 하얀 수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소년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악당놈아, 이제 소름이 뭔지 알게 될 거다. 너도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죽는 건 싫어. 날 죽이려면 먼저 나를 이겨야 할걸? 그러자 늙은이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널 이길 테니까. 입만 나불거리는군. 허풍 그만 떨어. 난 너만큼 강해. 아니, 더 강할지 몰라. 늙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 네가 나보다 더 강하다면 널 무사히 내보내주지. 따라와 시험해보자. 그는 소년을 끌고 캄캄한 복도를 여러 곳 지나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도끼를 집어들더니 모루를 내리쳐 단 한 방에 모루를 땅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난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소년은 그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모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늙은이는 소년이 하는 짓을 자세히 지켜보기 위해 소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도끼를 집어들더니 단 한 방에 모루를 두 쪽 내고는 늙은이의 수염을 그 갈라진 모루 사이에다 끼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어. 죽을 사람은 바로 너야. 소년은 새 몽둥이를 하나 집어들고는 늙은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는 엉엉 울면서 소년에게 많은 보물을 줄 테니 제발 새 몽둥이를 때리지는 말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소년은 새 몽둥이를 내려놓고 늙은이를 놓아주었습니다. 늙은이는 소년을 성의 지하실로 데리고 가 금이 가득 든 3개의 괴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것이고 또 하나는 왕의 것이고 남은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때 시계가 12시를 쳤습니다. 그 늙은 유령은 소년을 어둠 속에 남겨둔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나 혼자서도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 소년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어둠 속을 더듬어 드디어 그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방으로 되돌아온 소년은 불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왕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소름이 뭔지 배웠겠지?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소름이란 게 뭐죠? 죽은 제 사촌 동생이 여기 왔었고 턱수염 난 사람이 와서 제게 지하실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금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소름이 뭔지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걸요? 그러자 왕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성을 구했으니 내 딸과 결혼하도록 해라.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그거 아주 좋죠. 하지만 전 아직도 소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황금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소년은 아내를 몹시 사랑했으며 아주 행복했지만
가끔씩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소름 좀 끼쳐봤으면, 소름 좀 끼쳐봤으면. 그의 아내는 그 일 때문에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녀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분은 소름이 뭔지 제대로 아시게 될 테니까요. 시녀는 왕궁 정원을 흐르는 시내로 나가서 양동이 가득 잉어를 잡아왔습니다. 그날 밤 젊은 왕이 잠들었을 때 그의 아내는 이불을 걷어내고 차가운 물과 잉어가 가득 든 양동이를 그의 몸 위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물고기들이 그의 몸 위에서 펄떡펄떡 뛰기 시작하는 바람에 젊은 왕은 잠에서 깨어나 소리쳤습니다.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이제 알았어 부인. 소름이 뭔지를.